행복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싸움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세력의 대패.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매매 행태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수익을 내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기회는 정말 10년마다 오는 기회니까 우리 시드 마니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고 해요. 그때 박 전무님을 만나 뵀어야 되는 건데 뒤늦게 뵈서 아쉽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두 가지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네, 매부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매부리 TV에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 모셨습니다. 이 박 전무님은 요새 개미 투자자의 온라인 스승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매부리 TV에서 앞으로 박 전무님과 박세익의 행복한 투자를 주제로 일희일비하는 증시 시황 얘기가 아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마인드와 배경 지식, 태도와 자세를 알려주는 그런 연재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박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 게임스탁 이슈가 좀 화제였는데요. 공매도랑 개미가 싸워서 개미가 이기는 듯 하더니 결국은 대패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난해 또 올해 증시 상승이 이끈 게 또 개미였고, 그래서 이제 동학 개미 운동과 결부가 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박 전무님 이 현상부터 가볍게 터치하고 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싸움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방금 우리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개인이 대패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개인이 대패했다고?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주가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이 투자했던 개미들이 많이 이 손실을 봤다고 들었거든요. 이 게임스탑과 관련한 종목만. 게임스탑이 2019년, 2020년 초까지 5불에서 2.5불, 코로나 위기 때 2.5불까지 빠졌었거든요. 5불 정도 전후를 하는 주가를 그 공매도 세력들이 그 5달러 전후에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이 한 20불까지 슬금슬금 올라올 동안 계속 공매도를 때렸죠.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지금 65불 정도. 아, 그래요? 이게 거의 480불 근처까지 갔다가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체크를 해보면 65불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세력의 대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개미의 대패는 최근에 들어간 일부 아주 극소수 개미들만 좀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외국인은 한 명인 것처럼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단일 주체로 얘기를 하죠. 보통. 그리고 기관도 기관 한 단일 주체처럼. 근데 저희 기관들도 보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연기금도 있고 증권사, 은행, 투신사, 뭐 증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기관들끼리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게임스탑의 현상을 보면 이 헤지펀드들이 이 펀더멘탈이 안 좋고 장기적으로 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회사들을 많이 공격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게임스탑을 공격을 했다가 이번에 그 2020년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 기대치가 한 0.79센트 정도, 0.79달러죠. 79센트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발표가 1달러 27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거의 61%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걸 아마 개인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이 주식 턴어라운드 하는데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많이 때려놓고 있으니까 이 주식 공격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 한 5달러에서 한 10달러 하던 주가가 거기서 거의 한 45배 올라간 거죠. 그렇게 오르게 된 배경이 그런 어닝 모멘텀이 있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공매도 세력들은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놓은 거잖아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놓았는데 이게 매수 포지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우리가 매수를 1억을 했다가 50% 빠지면 그냥 5천만 원 손실이잖아요. 맥시멈 손실은 거래 정지되고 상폐되면 1억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1억 원어치의 공매도를 때려놨다가 이게 20% 오르면 20억 터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이번에 이 게임스탑을 매도한 헤지펀드 뭐 이름들 몇 개 나오던데요. 아마 지옥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20불에서 30불, 40불 갈 때마다 뭐 처음에는 더 때렸다 그러잖아요. 더 때렸다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거덜난 거예요. 예. 그러면 거덜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매도를 10달러에 이제 10만 주를 때렸다고 치자고요. 10달러에 10만 불을 때렸으면 100만 불어치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원어치의 매도를 때렸다고 보면 100만 불이면 그렇죠? 한 12억 되죠. 그 12억이 10배가 되면 120억이 되고요. 20배가 되면 240억이 되잖아요.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청산을 해야 되고요. 청산을 하면서는 빌렸던 주식을 갚아야죠. 그러면 12억 원어치 빌려서 매도를 때려놨는데 이 10만 주를 다시 되사기 위해서 120억 원을 들여서 다시 되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빌려서 때린 주식을 시장에 사서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죠,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오른 것도 있지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거덜나면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빌린 포지션을 갚고 청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세가 막 몰리면서 거의 480불까지 오고 싶은 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 다시 그런 그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뭐 400불, 450불에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다시 되사서 갚고 청산을 하고 주가가 다시 떨어졌으면 네. 이거는 공매도 세력의 완전한 대패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년에도 주가가 올라올 때 뭐 1900, 2000 올라올 때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샀다가 성공한 적 없다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네, 얘기들이 많았죠.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동학개미라는 그 이름 자체도 그랬듯이 조금 부정적이었고. 네. 그래서 이번 게임스탑의 현상을 보면서 결국은 개인이 대패했다. 이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군요. 얘기하고 생각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그 게임스탑을 최근에 매매한 동향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 금액이 뭐 7억 불이면 판 네. 금액이 8억 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매수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더 많아요. 그 말은 결국은 먹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팩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요거 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도 공매도 재개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로 결국 연기는 됐고요. 또 옛날에 우리나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공매도 세력이 공격을 그렇죠. 많이 했을 때 똘똘 게시판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네. 주가를 올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님 보시기에 이제 공매도 논란, 그러니까 5월에 재개해도 한국 증시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도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네. 선포하셨었고요. 예전에 앨런 머스크도 얼마 전에 어떻게 없는 주식을 때리는 이거는 사기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그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리고 난 다음에 퍼뜨리는 악성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엄청나게 시달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공매도를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는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오히려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공매도 세력들이 거의 뭐 발행 주식의 35%를 때려줬었거든요. 이번에 급등하기 전에. 네. 그래서 35%나 때려줬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또 많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35%를 때려줬는데 주가가 8배나 올랐으니까 그 공매도 세력들도 다 거덜났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지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 공매도를 한번 그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걸 시뮬레이션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상으로요? 네. 그 매도를 때려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절대 쉬운 게임이 아니고 오죽했으면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는 개인들한테 투자자들한테 공매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공매도는 아시다시피 업틱 룰이 적용이 돼서 매수호가에다가 매도를 못 때립니다. 네, 매도호가, 매수호가가 있으면 매도호가에만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매매에도 굉장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를 막 밀면서 때리는 거는 지난번에 삼성증권의 그 무차익 공매도 실수가 한 번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뭐 금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벌어졌었는데 그때는 없는 주식을 계좌에 숫자가 찍히니까 막 때렸다. 네. 그걸 때린 그 삼성증권 직원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죠? 그런 거는 엄청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기관 자체도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익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 표현도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뭐 저희 회사는 공매도를 하지 않고 저는 공매도에 대한 철학이 뭐 회사가 안 좋아지는 거 남의 아픔으로 저는 돈을 버는 거 아니다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얄밉고 또 무자비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나쁘고 걔네들 말로 망할 기업을 매도를 때려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얄밉고 야속하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세력들을 항상 좀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게임스탑과 같은 일들이 2017년도 셀트리온에서도 똑같은 일이 쇼커버링이 이루어지고 그게 숏스퀴즈가 돼서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모멘텀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익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런 펀더멘탈 개선 모멘트까지 생기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이 그 매매 방법이라든지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매매 행태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공매도 세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수익을 내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세력이 정부가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정부가 결정할 일인데 5월 3일부터 이제 재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조정받은 얘기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난무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LG전자 얘기가 있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서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을 팍스콘에다가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절대 애플이 직접 생산을 안 하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애플카를 아주 고퀄리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마 자동차 회사 한 5개에서 7개 정도 아마 접촉을 했겠죠. 예, 일본 자동차 회사 몇 군데랑 우리나라랑 미국 자동차 회사 아마 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만약에 애플카를 생산을 하면 좀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예, 현대 제네시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그죠. 렉서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이카를 생산해서 기존의 시장을 잠식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이제 딜레마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가 이제 한 달 지났기 때문에 다시 당연히 재공시가 나올 건데 저희는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두 가지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첫째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도 그 밴드 업체들한테 굉장히 비밀 보안 유지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두리뭉실하게 좀 부인공시를 할 거다라고 저희는 네. 예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자율주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네. 얘기되어 있어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전기차라는 얘기는 좀 애매하게 빠져 있고요. 예. 그래서 부인은 하되 자세히 보면 전기차를 쏙 빼놨다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아차, 현대차가 직접 하기보다는 현대차에는 그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으니까요. 뭐 기아차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약간 2024년 이후 일이잖아요. 네. 2024년 이후 일에 대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약간 주가가 반영을 그 부분을 빨리 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15% 20% 빠지면 거기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대치는 다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PBR로 다시 0.9배가 되고 기아차가 PBR로 1배에서 1.5배 사이 1.1배 포워드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수준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이게 또 저희가 이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 제 원칙이 본업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막 이 펌프질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예, 저는 본업을 제일 못하면서 지금 당장은 못하는데 미래에 3, 4년 뒤에 내가 잘할 거야 이런 거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아차, 현대차에 이번 4분기 실적 보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지금 본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밑으로 빠진다면 현재 본업에 대한 부분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애플 아이카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빠지면 고점 대비 15%에서 뭐 25% 사이에서는 다시 뭐 매수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철학과 관련한 어떤 뭐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주가가 그 증시 자본시장이 초강세장인데 뭐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조정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3천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사람들 심리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사기가 쉬운데 내릴 때는 사기가 어렵거든요. 네. 내릴 때는 한없이 비관적이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래서 예. 저도 1,400대 사지 못했습니다. 이 IMF 때 뭐 또 금융위기 또 얼마 전 코로나 때 1,400까지 이제 떨어지는 상황 보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할까요? 네, 아마 이번에 뭐 다들 큰 교훈을 얻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에 코로나 위기 터지면 다음에는 꼭 사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먹으셨을 그러게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역사가 반복되고요. 똑같은 그런 또 폭락장이 또 10년 뒤에 또 올 겁니다. 네. 예, 올 건데 주인공이 또 바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코로나였고 다음 10년 뒤에는 또 뭐가 어떤 악재가 터져서 나올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네. 이런 시장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이 시장 리스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빠지는 시장 리스크가 있고요. 어떤 블랙스완이 발생해서 또 하나는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빠지는 시장 리스크가 있어요. 예. 그냥 이제 일반적인 마켓 리스크, 다른 거는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하자고요. 예.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시스템 리스크는 언제였냐라고 보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거든요. 예. 그리고 98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잖아요. 이 두 번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게 10년 간격으로 두 번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전혀 타격을 안 받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굉장한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셨던 분은 이번에도 금융권의 부실화를 초래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까지 갈 거다. 그게 1100까지 간다는 그런 논리의 배경이었던 맞습니다.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으면 시장은 한 35% 정도 하락해서 멈춥니다. 예, 그게 똑같은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9.11 테러 때도 네. 9.11 테러 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또 언제였냐면 우리가 증시 역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블랙 먼데이 때도 보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35% 빠졌다가 다 회복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 시스템 아니야. 이 정도 돌발악재로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아니야라고 보시면 시장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5% 구간이 대바겐 세일이고 엄청난 굿찬스가 되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좋습니까? 예. 9시 뉴스에서 은행이 뭐가 망한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내부자 정보를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뭐 얼마든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홍 기자님 그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로 시장이 1,500이 깨졌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기회는 정말 10년마다 오는 기회니까 네. 우리 30대, 20대 직원들한테 이 기회를 어느 정도 시드 마니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고 했어요. 그때 박 전무님을 만나 뵀어야 되는 건데 네. 뒤늦게 뵈서 아쉽습니다.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고 했더니 우리 20, 30대 초반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없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부터 해가지고 예.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나도 요 앞에 가서 은행 가서 대출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카카오뱅크 이용하시면 15분 만에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정말 15분 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하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15분 만에 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면서 두 가지를 알았던 거죠. 야, 카카오가 이렇게 좋은 회사구나. 이제는 금융 시스템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고 있구나 해서 카카오를 사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금융권의 유동성이 스퀴즈가 되면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제가 돈을 빌려서 그때는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은행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금리가 8.5%였어요. 어휴.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의 금리가 이야. 8.5%였거든요. 그 정도로 은행이 돈을 구하기 급급한 상황이었어요. 남한테 돈을 대출해 줄 상황이 네.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 박세익 전무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30%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은행 가서 대출 신청을 해보시면 돼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